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노블 법률사무소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에서의 관리비 분쟁, 관리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 혹은 가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징수는 원칙적으로는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보통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서 관리비를 수납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 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비 수납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상가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위탁 여부에 대하여도 문제 삼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집합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단 자체에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에서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 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 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 집합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권이 죽어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공실인 경우에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건 건물 중 4, 5층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례에서 관리규약상 구분 소유자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구분 소유 부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한 일반 관리비 및 구분 소유자들이 안분하여 부담하는 공용 부분 관련 관리비의 부담 의무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전용 부분에 대하여는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서 체납 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 규약이 구분 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특별 승계인이 그 관리 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반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실에서의 관리비 쟁점도 있고, 혹은 적법한 관리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상태라면 특정 구분 소유자 혹은 시행사에 의해 임의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가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관리인 선임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가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쟁점이 하나 있는데, 분양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업체가 이후 구분 소유자들에 의해 다시 선정된 위탁관리 업체의 건물관리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건물관리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는 집합건물 분양자에게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건물관리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양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위와 같은 관리단의 한시적인 관리 권한을 근거로 건물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대법원 2020-229192, 229208 판결에서는 분양자인 건축주의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건축주 겸 분양자가 건물을 완공하여 일단 자기의 소유로 등기를 마친 후 구분 점포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에 소요되는 기간 등 통상의 분양 실정에 비추어 분양 및 입주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건축주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 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 소유자의 다수가 위탁업체에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리 위탁 계약에 정해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나중에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돼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고, 관리단의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집합건물법 제구조 23에 따라 집합 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의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양자가 집합 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 업무에 관한 법률 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분양자와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 위탁 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분양자와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존 위탁관리회사는 분양자가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비 징수 등 집합 건물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한편 위 판례에서 분양계약서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자가 지정한 자가 집합 건물을 관리한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구분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엿보이더라고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분양계약에 있어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하였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구분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한 후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의 관리기간 동안 분양자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의 위탁관리 업무를 승인한다는 정도로만 해석하여야 하지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 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뒤에도 인정하겠다는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던 기존 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관리인을 선출한 관리단, 집회의 내용상 및 절차상 하자, 그리고 관리인 선거를 무효로 볼 만한 구분 소유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등 침해된 중대한 하자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 관리단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규약 제정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건물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항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계감사 의무화 부분입니다. 이후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보고 내용을 통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위탁관리업체와 관리단 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가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고 민사집행 실무총서 교재에서 상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경우를 봅니다. 첫째, 관리권한 자체의 존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는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실제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관리업무방해 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혹은 관리단과 위탁받은 회사 사이의 관리 위탁계약 자체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급심 결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자 2014 카 8400 결정을 보면 관리회사에게 관리 위탁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단이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 위탁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관리 위탁계약의 존속 중에 관리단이 관리회사와의 합의 없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 관리비 및 주차비의 부과징수, 주체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의 징수금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701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자 2007-1413 결정에서는 한시적인 관리 권한만 있던 분양자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과 사이에 승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재례를 보면 화면의 사진과 같습니다. 관리권한 자체 분쟁 말고도 두 번째로 관리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분 소유자 등이 관리권한 있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위탁회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관리행위로서 행해지는 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를 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5조 2, 제16조에 있지만 공용부분의 관리인지, 변경인지,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요구되는 의결정 족수에 차이가 있는데 하급심 사례로 공용부분의 창문 등을 개설하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4, 자 2015카 8만 48 결정, 아파트의 개별 난방전원 및 급수배관 교체 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자 2014카 8만 394 결정, 상가의 중앙냉난방시설을 개인 냉난방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1, 14, 자 2013카 결정 등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반면 건물의 변압기, 증설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유치원, 통학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한 경우에 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1, 24, 자 2012카 973 결정, 지하 1층 주차장을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으로 지하 2, 3, 4층 주차장을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자 2012카 311 결정이 있습니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상가 일부를 매장형 공간으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1, 자 2015카 476 결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채권자의 전유 부분 바로 아래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4, 24, 자 2014카 262 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전유 부분 등에 대하여 취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3598, 3604 판결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살짝 살펴보았지만 이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을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 연체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구분 소유자가 승계된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구분 소유자가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에도 전 구분 소유자에 대해 해오던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3598 판결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규약 등에 기하여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금지를 구하기도 합니다. 관리행위 자체의 적법성 다툼에 관한 기재례는 화면의 사진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및 규약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의 공용 부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공용부분을 집합건물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르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사용금지 등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1 서고 2017-127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 관련 기재례는 화면상 사진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단의 임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24조에서는 관리인의 선임 해임에 대하여 정하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8조에서 관리위원회 위원회 결격 사유에 대해 정하는데,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거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으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거나 관리인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기재례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 관련 분쟁도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및 38조에서 집회 소집 통지 방법 및 의결 방법을 정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회의 개최금지 또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회의 소집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이 주로 문제되며, 결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의 기재례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가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비 징수, 관리단과의 분쟁 등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판례 및 기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은 로엔굿의 검토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